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효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광명에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빛을 가져오려고 왔습니다. 이미 뭐 광명은 빛나는 도시이긴 한데 제가 좀 더 역할을 하려고 왔고요.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뉴스 보면 속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총리가 나와가지고 그 오염수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다니, 한 나라의 총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국민들에게 방사성 물질은 그냥 먹어도 되는 거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와 같은 거라서, 정말 정치인이나 그런 역할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국회에 앉아가지고 참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지만, 방사성 물질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치가 없어요. 안전한 기준치가 없습니다. 적을수록 좋다. 더 less is the better 그럽니다. 더 적을수록 더 좋은 거다. 역치가 없다. 기준치가 있다는 건 한 이 정도, 어느 역치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약간 오염이 돼도 건강이나 영향이 없으면 거기까지는 기준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영향이 있으니까 그걸 역치라고 얘기하거든요. 방사선량과 암의 발생 관계는 역치가 없어요. 그 기준치가 없습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덕수 총리, 국무총리 일국에 지금 OECD 국가로, 사실 이런 전쟁과 분단을 겪은 국가로서 이렇게 선진국에 대여에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께서 피와 땀으로 저희들을 키워주신 덕분이긴 하죠. 네, 이런 나라가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사실을 가야 되는 건데, 근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한덕수 총리가 오염수의 검증은 IAEA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이 건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니 대한민국의 안전주권을 왜 IAEA에 넘기냐. 그렇다면 IAEA라고 하는, IAEA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나요? 인터내셔널 아토믹 에너지 에이전시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예요. 그러니까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한 30여 개국 정도 됩니다. 의외로 원전이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특히 선진국, OECD 국가들 중에서. 근데 원전을 소유한 나라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그런 국제기구예요. 그래서 이 기구는 원전 운영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만들고 있고, 당연히 그 원전 운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IAEA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냐, 이번에 저희가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IAEA 세이프티 스탠다드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IAEA 스스로가 만든 기준이고, Radiation Protection of the Public and Environment, 공공과 환경의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 가이드라인, 제너럴 세이프티 가이드, 그 GSG라고 얘기하는데요. 8번째, 넘버 8, 8번째에, 그러니까 일반 안전 지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공 그리고 환경의 방사능 보호를 위한, 이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원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떤 행동으로 개인과 사회에 예상되는 이득이 그 행동으로 초래하는 해악보다 큰지 보고 이득이 크다고 여길 때만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보다 이익이 더 커야 되는 거죠. 근데 오염수를 방류할 때 이익은 누구일까요? 일본 정부, 동경전력. 그냥 싸니까. 처리 방법 중에. 근데 그 피해는 누구죠? 일본의 어민들이에요. 일본의 국민들이고, 뿐만 아니라 태평양 바다를 같이 공유하는 모든 나라가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그 피해들하고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의 이익하고 비교 분석을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IAEA 스스로 만든 안전지침에 의하면. 대한민국 태평양 도서국가 피해만 입고 우리는 이득이 없죠.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우리 피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명백한 GSG 8 위반인데 이 건을 태평양 도서국가의 과학자 패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일본과 계속 만나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찰단 한번 파견하고 끝나잖아요. 네? 이번에 뭐 화상회의를 한다고 하던데 그 지침을 적용해달라,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IAEA 담당 국장, 이 단장은 그거를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부를 했을까요? 예. 보면 우리 정무위원회라고 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한 TF가 국무조정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 TF에 대해서 우리 질문을 한 거죠. 유영덕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있으니까. 도쿄전력이 제시한 오염수 방류 계획 이것이 적정한지 그것만 검증하는 거 아니냐. IAEA 국제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거다. 그럼 다른 대안에는 검토는 안 하고 있냐? 다른 대안 적절성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IAEA 기준을 검토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스스로 자기 검토도 자기가 낸 안전지침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GSG9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 내 추가 방사성 핵종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기존의 원전 사고로 인해서 많은 방사성 물질이 나가서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치의 180배의 세슘 방사성 핵종에 오염된 우럭이 잡혔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럭이 잡힌 것에 대해서 동경전력에 물어보니까 저희가 온라인으로 같이 회의를 했거든요.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동경전력과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와 경제산업성 관료를 불러다가 회의를 할 때 저희도 참여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그럼 도대체 1800 베크렐 리터당 이 조그만 우럭이 잡힌 거는 도대체 뭘로 설명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부터 축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 사고가 언제 났어요? 2011년 12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문가분이 아니 그 우럭이 그러면 나이가 12살이 넘었으니까 우럭이 그렇게 오래 사나요? 네, 오래 살 수 있죠. 하지만 그때 발견된 우럭이 그렇게 큰 우럭이 아니었습니다. 생물종 생태계 영향이나 해양 생태계 고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양 퇴적물의 방사성 핵종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다 가라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해양 생태계와 생물에 미치는 영향 전반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GSG9에 사실은 따르면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요하게 물어본 게 일본 정부의 미임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알프스를 통한 방사물질 제거 또 희석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정말 이 오염수가 그 다핵종 제거 설비 이름도 어려워요. 그래서 알프스 얘기하는데 그 기계를 통과하면 근데 이 기계가 별다른 게 아니고요. 정수기 같은 거예요. 필터가 있어서 그 필터로 거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완벽하게 잘 걸러지는지 성능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파견 나간 그 분이 얘기를 합니다. 알프스의 성능에 대해서는 TF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뭘 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서 보면 IAEA 국제안전기준에 대한 검토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완벽하게 이 원전 오염수가 깨끗한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자체 기준만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스스로의 가이드라인 GSG8, GSG9 같은 이런 일반 안전지침은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검토를 요구했더니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 4차 보고서의 서문 그 앞에 요약문을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IAEA TF단이죠. 우리는 일본 정부의 미임받은 사항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SG8이랑 GSG9 같은 이런 것을 검토해달라고 일본 정부가 요구하지 않으면 검토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일본 국회의원들이 그 동경전력이랑 불러서 이렇게 회의하고 그다음에 해외 전문가들 불러서 회의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 비용을 누가 냅니까? 근데 일본 정부가 내는 걸로 일본의 국회의원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 IAEA에 사실은 용역을 맡긴 거와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냐. 비용을 주고 일본 정부가 위임한 사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뀐 거죠. 실제로 IAEA라는 국제기구가 이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라면 자체 비용을 써서 가서 검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IAEA에 자기 안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요구한 사항을 IAEA가 그 비용을 받고 들어가서 해주는 거니까 결국은 방류의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 아니냐. 여기에 왜 우리나라 총리가 모든 걸 다 IAEA에 넘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왜 대한민국의 안전 주권을 우리나라 총리가 지켜야지, 우리나라 행정부가 지켜야지 왜 대한민국의 안전 주권을 그 용역받아서 하는 그 IAEA의 몇 명의 사람들에게 다 넘기냐. 그들이 로비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건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거 플레이가 되는 건가요, 이건? 네. 네. 소리를 좀 키워야겠네. 응? 소리가. 우선 지금 오염수를 1060년 그냥 하시죠. 3개의 탱크에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그 중에 65%와 5%를 합친 약 70%가 오염수다. 맞습니다. 그건 아직 처리가 되기 전에 오염수를 지금 일단 감안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게 처리수가 아니라 오염수다라고 계속 저희가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거는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오염수를 담아놓은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은 동경전력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말로 번역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리수와 처리도상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리도상수도 다액종 제거 설비에서 처리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처리수는 안전규제 기준치를 확실하게 밑돈 것이 처리수고 처리했지만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처리도상수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데 저희는 둘 다 오염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제 기준치 이하건 이상이건 그 안에 방사성 물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알프스라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다 거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근데 그 필터를 다 거쳐서 나왔는데 심지어 보세요. 100배에서 19,909배 기준치의 19,909배까지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궁금한 거죠. 아니 처리를 했다고 나왔는데 그게 19,000배 이상 오염이 되어 있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럼 이 다액종 제거 설비라는 알프스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는 하는 걸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친절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치고 나왔지만 이렇게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시로 고장났다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시찰단이 그게 9차례 고장났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34번 고장난 것도 제대로 몰랐다는 걸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줬죠. 그러니까 필터가 수시로 막히고,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원전이 사고가 나서 그냥 멀쩡하게 깨끗하게 물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가 다 부서지고 녹아내려서 진흙과 시멘트와 철근과 온갖 기계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하수가 스며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방석 물질이 녹아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들 이것저것 뒤죽박죽돼서 오염돼 있겠어요? 그거를 다액종 제거 설비를 지나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그 물에 있는 미립자들, 그 미립자 때문에 얘가 수시로 고장 난다는 거예요. 막히는 거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냐? 라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 답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70%는 처리 안 하고 그냥 담아둔 오염수가 아니라 이미 다 처리한 것도 최고 19,900배까지 오염되어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그러면 그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해서 깨끗하게 거르고 있냐를 확인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제대로 없다.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총 8건 고장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정부에서 시찰단이. 근데 알고 봤더니 30건이 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전체로 보면 200건이 넘는 누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아직도 수습되고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지금 보면 K4 글자가 좀 작은데요. K4, J1C, J1G 이 탱크 군들입니다. 한 30개 정도 되는 K4 탱크군, J1C 탱크군, J1G 탱크군 얘네들이 30개씩 다 하면 얼마입니까? 90개죠. 이 90개 탱크군이 아까 얘기했던 자기들은 기준치, 규제치 이하라고 얘기하는 그 탱크군들이에요. 그럼 저희가 질문을 하죠. 도대체 몇 번을 거쳐서 저렇게 깨끗해졌냐? 몇 번을 거쳐서 깨끗해졌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그걸 답을 하지 않습니다. 얘네 90개를 도대체 몇 번을 거쳐서 깨끗해지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나머지 지금 1073개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 1068개였는데 더 늘어나서 1073개의 탱크가 있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몇 번을 더 거쳐야 지금 거쳤는데도 그렇게 오염이 많이 돼 있으면 몇 번을 더 거쳐야지 깨끗해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방류할 수 있다를 확인을 하는 거겠죠. 그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근데 그나마 깨끗해져서 규제치 이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일본의 원자력 전문가인데요. 망간 54, 스트론튬 90, 이게 셀륨 144,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은 그 죽음의 신이죠. 플루토가. 그 플루토늄은 죽음의 방석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플루토늄 239, 이 각각이 K4, J1C, J1G 탱크에서 최대 100배 이상 차이가 있어요. 그 농도가. 근데 우리가 깨끗하게 처리했다고 하면 얘가 처리가 되고 나온 거는 일정한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물질은 얼마 이하로 항상 일정하게 깨끗해져 걸러져 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이 탱크별로 10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 이 다액종 제거 설비가 성능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더구나 또 말씀드릴 게 시료 채취. 방금 자 보실까요? 1월 달에 한 시료 채취는 재정화를 통해서 방류 단계까지 간 거를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방류 단계까지 가는 아주 깨끗한 거를 채취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K4, J1C, J1G 탱크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핵종들을 분석한 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얘기를 들어보니 64개 핵종을 1년에 한 번 측정을 한답니다. 1년에 한 번. 근데 그 측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뚜껑을 열어서 위에 물을 떠서 한다. 탱크 하나가 얼마나 크냐면 100톤짜리예요. 100톤. 100톤이면 입안보다 크죠. 입안보다 큰 탱크입니다. 근데 그 탱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를 거르고 나왔다 하더라도 미입자나 이런 것처럼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사성 물질이 그런 거랑 섞어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겠죠. 슬러지처럼. 그럼 이거를 잘 섞어야지 이 오염수가 얼마나 오염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탱크의 시료 채취, 아까 보여드렸던 이 수치가 나온 이런 수치가 나온 이 시료 채취는 뚜껑을 열어서 섞지 않고 위에 물만 떴다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 분명히 말씀드린 1월 달에 이거는 IAEA가 교반 잘 섞어서 시료 채취를 한 번 했다는 겁니다. 그게 K4 탱크죠. K4 탱크가 지금 30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섞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안 섞어서 했는데 다른 탱크를 했어요. 그럼 상상을 하기에 우리가 잘 섞어서 한 치료 채취한 거랑 잘 섞지 않은 거랑 2개를 비교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 실험에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오염수의 지금 현재 상태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 다음에 이 알프스라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거치고 나온 것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알프스라는 기계의 성능이 궁금한 겁니다. 그러려면 오염수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채취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알프스를 몇 번을 거쳐서 나와야 되고, 얼마나 시간이 들고, 비용은 또 얼마나 들며,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게 얼마나 깨끗한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로 그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IAEA의 시료 채취는 전체 1073개 탱크 중에 단 3차례, 그것도 흔들어 섞은 거는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탱크가 서로 다 다르다. 네, 그건 이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IAEA 보고서에. 자, 다음이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보면 14일 순환 및 교반을 위한 실험 장비는 14일 동안 잘 섞어가지고 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연계되거나 순환 및 교반을 거치지 않는다. 그렇게 시료 채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참여했던 그 회의에서 그 FOE 재팬 지구외버 사무국장이 물어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거는 교반하지 않고 측정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물어보니까 동경전력이 답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반하지 않고 샘플을 채취하여 평가한 데이터입니다. 라고 스스로 그냥 얘기를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아베 토모코 이분이 뭐라고 해? 이분이 입헌민주당 의원이거든요. 앞에 조금만 당겨볼까요? 네. 그러면 정작 단추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값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 K4 탱크, J1C 탱크, J1G 탱크에 채취를 할 때 안 섞어서 하면 결과가 다른 거 아니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인정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이걸 문제 제기를 해서 JTBC 방송에 나갔더니 일본 대사관이 반박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보내왔냐면 IAEA 시료 채취는 잘 섞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경전력이 시료 채취한 거는 섞어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다시 확인시켜준 거예요. 우리가 IAEA 시료 채취가 안 섞었다고 얘기했나요? 동경전력의 시료 채취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3개 탱크에 그 30여 개 탱크들 64개 핵종 분석한 걸 섞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IAEA는
치료 채취 3번 중에서 1번은 섞어서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걸 문제 제기를 저희 당에서 또 하니까 우리나라 국무조정실 TF에서 또 반박 자료를 냈어요. 똑같이 IAEA 치료 채취는 섞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나 동경전력의 대변인 역할을 하냐. 일본 대사관이 반박 자료 낸 거를 똑같이 반복해서 내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 예. 또, 그 다음이 훨씬 많죠. 그거는 1,100크레, 1,000조 중국이 방송하는 정확히는 좀 다릅니다만 약 1,000조 베크렐 정도를 배출하고 있고 이쪽은 그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시죠? 중국이 훨씬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 삼중수소를 많이 배출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이 중수로 원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경수로 원전하고 다른 중수를 쓰는 원전이라서 삼중수소가 많이 나옵니다. 삼중수소라는 건 워낙 작아서 걔가 보기에는 모든 데가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술술 샙니다. 원전을 가동하면서 방출되는, 그래서 그 원전을 빨리 폐쇄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이런 정상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하고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하려고 하는, 그리고 녹아 나오는 그 방사성 물질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음 제가 넘길게요. 이미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왔고,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5월달, 6월달 그리고 이번 7월달에도 일본의 시민사회 어민들 다 같이 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회하는 주관자 단체 이름이 뭐냐면 이 이상 바다를 오염시키지 마라. 이미 많이 오염시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저렇게 많은 방사성 물질이 나왔는데 왜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느냐. 근데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 정용훈 카이스트 대학교 양자공학부 원자력공학 쪽이시죠. 그분이 얘기하는 게 1베크렐밖에 안 된다. 1베크렐. 우리 한강에도 그 정도 방사성 물질이 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추가로 나가면 1베크렐 더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미 오염이 많이 된 거에 추가로 더 방사성 물질을 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30년 밖에 방류를 안 하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일본의 원자력 학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매년 검토를 해서 내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후쿠시마 원전을 완전히 폐로한다는 거는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에 녹아서 떨어져 있고 엉망진창 되어 있는 그걸 다 수거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다 해체하는 게 폐로하는 겁니다. 그게 30년 안에 다 될 거라고 생각해서 30년만 방류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계획은 100년이 걸릴지 30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일본 원자력 학회의 검토 결과입니다. 매년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년이 지나면 좀 진전됐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작년 말에 100년, 최소 100년에서 최대 300년은 걸릴 거다. 그러면 지금 그 녹아있는 방사성 물질을 계속해서 방출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삼중수소만이 아니라 탄소 14라는 것도 있고, 아까 제가 쭉 읽어드렸던 망간이니 셀륨이니 아니면 플루토늄이니 아메리슘이니, 그러니까 정상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여러 다양한 방사성 핵종들이 여전히 녹아있고 완전히 걸러지지 않고 배출을 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먼 태평양의 섬나라 피지는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에 두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느냐. 총리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또 탓하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할 정도로 과학적이라면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자,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낸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방출할 계획을 발표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추진하겠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그게 임기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는데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파견보냈던 그 김홍석 증인,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그 박사는 그 이후에 2022년 10월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개인 자료로 참여했다.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알프스 성능 검증은 우리의 그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국무조정실 TF는 저희가 그 국무조정실 TF 다 불러다가 저희 대책위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하라고 하지 않았냐, 제소를, 국제항법 제소를. 근데 여전히 검토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 뭉개고 있는 게 아니냐.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우려한다, 유감이다, 반대한다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갔습니까? 그때 구성한 TF와 그때 파견한 사람을 제대로 운영할 책임은 현재 정부에 있는 거죠. 그걸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팩트체크를 통해서 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삼중수소만 얘기하죠. 중국,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가는 삼중수소. 그 삼중수소는 거의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탄소 14, 스트론튬 90, 테크네튬, 요오드, 세슘, 우라늄, 플루토늄, 아메리슘. 그 중에 일부만 제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총합선했을 때 피폭량이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후쿠시마 그 진료소에 의사 원장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경험이 없지만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접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그 병원의 원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고 다양한 방사성 핵종들이 녹아있는 것을 100% 완벽하게 거른다는 실증 데이터가 없는 진짜 현재 상황에서 그것을 방류하는 것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현이거든요. 여기가 동경이고 그 위에 이제 후쿠시마 현, 우리로 치면 도조. 네. 보통 아이들은 갑상선암에 안 걸립니다. 여성들 그 호르몬 불균형이라든가 스트레스가 많은 여성에게서 많이 걸리죠. 중년, 노년 여성들에게서. 남성들도 일부 걸리고. 근데 소아갑상선암이라고 하면 18세 이하 10살, 몇 살 되지 않은 애들이 갑상선암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방사성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온 거죠. 그게 100만 명당 1명, 100만 명이라는 큰 그 인구에서 1명, 2명 걸리는 경우 거의 안 걸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일본은 누적해서 236명이 이미 걸려있고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의 오염은 하지 마라 라는 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인 거예요. 이 이상 농토를, 바다를 더 오염시키지 마라. 잘 오염을 확산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게 녹아내린 해결료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자로고 원자로 안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 녹아내려서 밑에를 뚫고 들어가서 밑에 지금 데브리라고 하는데 이것저것 혼합돼가지고 녹아서 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 상태를 로보트가 한 장 찍고 망가졌어요. 왜냐면 방사선이 너무 세니까 이 전자 부품이거든요.
그 전자부품은 이런 강력한 에너지에 금방 손상이 됩니다. 사람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로봇가 들어가서 사진 몇 장 찍고 망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이런 콘크리트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녹아서 부서져 내려 있고 철근도 얼마 남지 않은 정도.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걱정을 하는 게 지진이 한 번 더 크게 오면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면 더 최악으로 지금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방수성 핵종을 64종을 검사하다가 30종으로 줄였잖아요. 64종 안에는 반감기,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이 핵붕괴가 일어나서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게 짧게 몇 초, 며칠 만에 바뀌는 그런 짧은 반감기의 핵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사고 난 거는 벌써 13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핵종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30종으로 줄인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아까 섞진 않았지만 나온 거에 보면 짧은 반감기의 핵종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려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 지금 핵분열 반응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를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종 분석을 64종에서 30종으로 줄이면 안 된다. 64종을 계속 검출을 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추가 인계, 그걸 인계라고 그러거든요. 인계 반응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된다. 지금은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현재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도 접근하지 못하고 그러니 이게 30년이 아니라 100년, 300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다는 런던 협약 이후에 사실 우리도 바다에 쓰레기를 많이 버렸어요. 하수 슬러지, 오수 슬러지 그런 것들 하수 처리장에서 슬러지들 모아 어떻게 보면 엑기스죠. 이런 걸 울산 앞바다, 남해, 서해 세 군데다가 이렇게 버렸거든요. 옛날에. 근데 런던 협약 우리도 가입하고 더 이상 바다에 폐기물을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걸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러시아도 동해에다가 핵폐기물을 핵잠수함 운영하면서 버렸다니까요. 그때 일본이 난리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에 얼마나 항의를 했는지. 동해가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맞닿아 있는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버리는 그 핵폐기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러시아가 그래서 핵폐기물을 안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자신의 동해에다가 핵폐기물을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오염수가 물론 지난 13년 동안에 나온 오염수죠. 그럼 앞으로 30년 동안 오염수 또 나오겠죠. 13년 동안 나온 오염수가 130만 톤. 앞으로 30년 동안에도 100만 톤 더 많이 나오겠죠. 예전에 나왔던 오염수가 한때는 뭐 600톤 하루에 나온 적도 있지만 지금 100톤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130만 톤 매년, 그러니까 10년 만에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렇게 다 합쳐봐도 한 4, 500만 톤 되겠죠. 근데 우리 석촌호수가 500만 톤? 600만 톤이었나요? 석촌호수가 5, 600만 톤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울산 석유 비축기지 이게 163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관하고 있으려고 마음먹으면 보관할 수 있습니다. LNG 저장기지 그것도 가스를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액화시켜서 탱크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정도는 충분히 보관합니다. 석유도 보관하고 있고 가스도 액화시켜서 보관하고 있고 아니면 인공호수라도 파서 보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전문가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콘크리트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멘트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고용화시켜서 보관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 까만 포대들 후쿠시마의 전역에 오염이 돼서 골프장 같은 데는 한 깊이 5cm, 10cm를 다 흙을 긁어냈어요. 그리고 바위는 이끼들을 다 칫솔로 다 긁어냈어요. 도로도 전부 다 긁어내고 그렇게 해서 근데 숲은 못 긁어냈죠. 하천은 못 긁어냈습니다. 호수도 못 긁어냈어요. 여전히 많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오염이 되고 건조해서 바람이 한번 불면 또 오염되고 그걸 모아서 이렇게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관을 하는 게 맞다. 바다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문가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런던 협약 이후에 또 유엔 해양법 협약을 통해서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오염이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국제 해양법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저희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국제 변호사 여러 명, 우리 국내에도 이런 국제해양법 관련한 국제 변호사가 있고 유럽 쪽에도 있고 미국 쪽에도 있는데 그분들 다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다들 승산이 있다. 왜냐하면 바다에는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면 그냥 모든 게 모이는 데가 다 바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염을 더 이상은 시키지 말자는 게 국제적인 지금 정신이기 때문에 이걸 제소를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보면 가처분 신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잠정 조치 요구를 할 수 있고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방류하기 전이나 방류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이 조치를 제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방류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방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이후에라도 근데 이 제소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은 국회의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저희 국회의원들은 결의안을 계속 내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낸 결의안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는 결의안을 냈는데 외통위만 통과가 되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당의 민평련 당의 이제 모임인데 거기는 유엔에다가 이 결의안을 낼 것을 요구하는 그 국회 결의안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인데요. 그냥 쉽게 알랄라라고 합니다. 방사선에 대해서는 알랄라를 지켜야 된다. 뭐냐면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방사선량을 줄여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그 모든 장관들이 나는 그 오염수 마실 수 있다. 기준치 이하면 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장관이 뭐랍니까? 처리수는요 피폭되기 때문에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소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 WHO의 의료의 기준은 1100크렐입니다. 그러니까 홍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안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십시오. 마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발언했죠. 왜 없어요? 그렇게 하시죠. 제가 우리 월성 원전이 중수로 원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수가 많이 나와서 거기가 부지랑 지하수가 다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사 활동 나가고 했는데 그게 문제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원자력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문제 없냐? 그러면 내가 그 지하수 떠와가지고 정말 마셔보라고 얘기하겠다 해서 떠오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법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오염됐기 때문에 액체 핵폐기물이에요. 액체 핵폐기물은 외부로 반출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네. 안전하면 수돗물을 쓰거나 생활용수 써라 그랬을 때 일본 정부는 피폭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총리가 마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건데요. 아까 WHO가 리터당 1만 베크렐, 1베크렐이 뭐냐면 1베크렐은 방사물질이 1초에 한 번 핵붕괴하는 방사물질이 들어있으면 1베크렐이에요. 그러면 1만 베크렐은 1초에 10,000개의 방사물질이 핵붕괴하는 거죠. 그럼 10초가 지나면 10만 번의 핵붕괴가 일어나는 한 번 핵붕괴가 일어날 때마다 방사선을 내뿜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셔도 좋다? 근데 왜 이렇게 높죠? WHO는 1만, 그리고 캐나다는 7만, 그 유럽은
20에서 30인가요? 100 이하입니다. 왜 나라마다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가 기준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준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책자가 제가 2018년에 미국 국무부의 초청으로 미국의 여러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걸 다니면서 환경청을 가서, 미국은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청이죠. EPA라고 합니다.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인가 막 그럴 겁니다. EPA. EPA 역할, 방사성 물질에 관련한 EPA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 공간의 라돈 가스가 폐암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라돈 가스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팅을 합니다. 방사선 위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을 환경청이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책자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Q&A가 있는데 질문하고 응답하는 게 있습니다. How much radiation is safe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방사선은 안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알랄라 말씀드렸죠? 네, 적을수록 좋은 거라고. There is no known safe amount of radiation이라고 합니다. 안전한 방사선량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알려진 걸로는 Current body of scientific knowledge tells us this. 이게 어쨌든 과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사실은 안전한 양의 방사선량은 없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less radiation is better. 더 적을수록 더 좋은 거다. 그러니 우리가 가능하다면 피폭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맞죠. 내가 적극적으로 피폭이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준치가 들쑥날쑥하냐?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는 그 위험을 감수를 하는 거죠. CT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비파괴 검사를 할 때도 방사물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를 하는 겁니다. 원전도 우리가 원전 말고 다른 에너지원이 없었던 시절에 어쨌든 원전을 이용해서 우리가 풍부한 전기를 썼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전이 아니고도 다른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바꿀 수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방사성 물질을 써야 했을 때에 관리하는 기준치를 1mSv라고 잡았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베크렐은 1초에 한 번 핵분개하는 방사성 물질이고 1mSv는 그런 방사성 물질이 쬐는 거, 제가 피폭되는 거, 그 에너지를 받을 때 1mSv라는 기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1mSv가 안전한 기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면 자연에서 오는 방사선량 말고 추가로 1mSv 이상은 더 쬐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상중수소 얼마가 1년이 지나면 1mSv가 되냐? 그 한 7만에서 8만 베크렐 정도 되면 1mS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수로라는 원전을 만든 캐나다는 상중수소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근데 하지만 캐나다는 다른 환경은 다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7만 베크렐이 기준치라고 모든 물에 7만 베크렐이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그 최대치로 잡은 거죠. WHO는 그러면 그거의 7분의 1을 잡은 거고, 유럽은 그보다 더 낮게 잡은 거고. 왜 다 낮게 잡았냐? 이거 외에 다른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해가 우리가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고, 우리가 CT를 찍을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형태로 방사성 물질 피폭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걸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는 얘기가 적극적으로 내가 피폭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방사성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의학적 상식, 보건적인 상식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는 방사성 물질을 최대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최대한 낮추고 없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 방사성 물질이 얼마라도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방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총리께서도 네. 여기까지 제가 쭉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